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정다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또 체크 포인트, 증시 영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 기자, 미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네요. 지난주에는 애플이 또 일부 매장을 다시 폐쇄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죠. 네, 애플의 그 매점 폐쇄는 그 미국 경제 다시 셧다운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금요일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존슨앤홈킨스 대학이 취합한 미국 신규 확진자 수 추이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4월 24일에는 3만 5천 명대까지 됐던 것이 6월 1일에는 1만 명대까지 내려가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증가하더니 지난 금요일에는 3만 명대를 다시 찍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하루에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였다가 1만 명대까지 내려왔다가 네. 다시 3만 명대로 올라온 이런 점들이 정말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코로나19 확진 상황들을 네.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지 이런 우려들, 이게 잠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계속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미 1차 셧다운으로 경제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 상황에서 2차 셧다운을 하기에는 지금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은 말하는 것이 코로나19 박멸 자체를 지금은 생각하기보다는 그 바이러스의 그 효과적인 의약품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지금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름이 되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죽을 거다. 아니면은 뭐 올해 7월에는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 거다라는 과도한 그 기대를 그냥 보정하기보다는 바이러스의 공존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그 미국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 것이다. 이제는 기대를 재설정하고 행동을 바꿔야 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2021년까지 우리는 바이러스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는데, 뭐 여기서 물론 정신 승리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는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건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2020년은 올해는 역시 코로나19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주식시장 역시 조금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데 월가 역시 지금 거품 논란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혹시 지난주에 그 미국의 대학생이 그 투자 손실에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주말에 보도를 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 일리노아주 네퍼빌에 사는 20살짜리 대학생인데요. 그 파생 옵션 투자를 하다가 73만 명, 우리 돈으로 9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내면서 거기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내가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게 될 줄 몰랐다. 어떻게 소득도 없는 20살짜리에게 100만 달러짜리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내필 수 있는가라고 유서에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옵션 투자라는 것은 참 도박성이 짙은 그런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런 거를 20살 대학생이 했다. 네. 이 자체가 참 시장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국에서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미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 청년 역시 올해 봄 들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채 리스크가 과도한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역시 적지 않다는 건데요. 파산보호 신청을 한 허츠의 주가가 8배 이상 오르는 등 시장에 거품이 끼고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식시장이 거품이 껴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진다면 주식시장의 부담은 더 커진다는
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변수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네. 바로 연준의 조금 태도에 있어서 좀 변화가 보입니다. 예. 연준이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했는데요. 그동안 연준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 왔는데 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회계장부, 그러니까 이른바 대차 대조표거든요. 예. 이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있어서 조금 태도 변화를 보였다라고 볼 수 지금 저 있습니다. 그래프가 조금 기울기가 오히려 밑에 쪽으로 지금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차 대조표가 축소되는 그런 네,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지난 11월에는 뉴욕 연준이 레포 금리를 0.1%포인트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여러 악재에도 시장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연준이 언제든 구원투수로 나서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이었는데 네. 그런데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뭐 중단되거나 혹은 지연되는 신호가 나왔다는 것이 좀 반갑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번 한 번으로 연준이 테이퍼링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에 들어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보다는 이제 연준 역시 지금 실물 경제의 엄중함을 인식은 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원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주 16, 17일 미국 의회에 나와가지고 한 발언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이제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연준의 유동성 공급은 말 그대로 돈 폭탄이거든요. 예. 연준이 공급한 유동성이 어디로 들어갈지는 연준이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들어가면서 자산시장 거품을 끼고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예. 반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타겟팅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연준의 통화정책만으로는 심화할 수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실물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 자산 시장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 네. 혹은 또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모든 현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조지 플로이드 흑인 사태처럼 장기간 축적된 불평등은 결국 돌고 돌아서 사회의 왜곡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네. 최근 의회에서는 연준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회 감독위원회가 연준과 재무부가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회사채 시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회사채 매입 이런 정책들이 대기업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이제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 같은 목소리가 커질수록 연준이 할 수 있는 행동 범위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경제가 이모저모 변곡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데, 네. 자,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까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유럽과 미국의 PMI 지수가 나오는데요. PMI 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매 관리자,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구매하는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인식하는 경기 인식을 말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회사에 얼마나 물건을 살 것인지, 경기가 좋으면 많이 살 것이고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적게 살 것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감이라던가 직관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6월 PMI 지수가 나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에 있는 구매 관리자들의 경기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국면이고요. 미국에서도 지금 최근 보복 소비가 조금 화두가 되고 있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럽 내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조금 서비스업 지표가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반면 이제 코로나19 확산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지가 주목됩니다. 또 24일에는 IMF가 경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난달에 마이너스 3.0%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이거든요. 얼마나 수치가 내려갈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PMI 또 서비스업 PMI가 23일에 발표가 되고 24일에는 IMF가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동안 주가가 반등했던 것이 뭐 코로나19 안정세, 그에 따른 경제 활동 정상화, 그리고 경기 회복 기대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갔던 그 핵심적인 동력이 뭐냐를 다 하나하나 발라서 네. 뭐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던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시장 참가자들의 그런 어떤 전망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던 경제 지표가 기대치를 넘어서는 그런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붐업이 됐었고요. 또 그런 기대감이 경제활동 재개와 맞물려서 앞으로 경제 지표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또 한 번 양산해내는 그런 어떤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실제 이제 그 시티그룹이 발표하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라고 있습니다. ESI라는 지수인데요. 네.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보다 높으면 플러스, 낮으면 마이너스로 이렇게 지수로 나타내는 그건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경제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경우에는 플러스 수치가 높아지고요. 네. 또 시장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경제 지표가 나오면 마이너스 수치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수치가 지금 그 역대 최고 122까지 올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상 경제가 굉장히 확장 국면에 있을 때 이 ESI 지수가 통상 한 50, 60 정도면 꽤 높다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지난 4월에 마이너스 144, 이 역시 역대 최저고요. 예. 마이너스 144까지 곤두박질 친 이후에 지금 플러스 120까지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경제 그 지표들이 시장 전망치를 굉장히 웃돌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건 단순히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보다는 시장 기대치는 극도로 낮아졌고 그 기대치를 살짝 웃도는 그런 어떤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은 그에 반응하는 그런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티그룹이 발표하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인 122까지 상승했는데 이게 뭐 경제 전망이 너무나 좋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낮아졌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의 경제 지표들 좀 좋은 기대감을 주다가도 최근에 조금 다시 또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경제가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전까지는 경제 지표가 일정 부분은 좋아지고 일정 네. 부분은 좋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비균질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르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특정 지표는 좋아지고 특정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고 이게 반복되는 상황은 경기가 아직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5월의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 또 중국의 경제 지표들을 보면 시장이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빠른 반등을 보이지 않겠다라는 우려감을 좀 낳는 지표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지난주에 나왔던 미국의 5월 산업 생산을 보면 플러스 1.4%,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는 얼마였냐? 3.0 플러스 3.0이었거든요. 네. 시장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어떤 실적을 보였고요. 또 5월 주택 착공 같은 경우도 플러스 4.3이었지만 실제 시장의 전망치는 23%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었기 때문에 그 네. 전망에 비해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주택 착공의 선행 지표, 그러니까 주택을 허가한 이후에 통상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주택 착공의 선행 지표가 주택 건축 허가인데요. 네. 건축 허가 지수는 플러스 14.4%,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17%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치는 눈높이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경제 지표는 그에 못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런 흐름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중국 지난주 발표됐던 5월 산업 생산 보면 플러스 4.4%, 뭐 양호한 흐름이었지만 시장 전망치는 5%가 넘었거든요. 시장 전망치에 약간 못 미치는. 또 소매 판매도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만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약간 실망감을 줬던 지표들이거든요. 예. 결국은 경제 활동은 빠르게 재개되고 있지만 실제 경제 지표는 그에 못 미치는 그런 또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주가 반등, 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주가 반등을 좀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이나 중국이나 나왔던 그 5월 산업생산 지표가 뭐 플러스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역시 시장 예상에는 많이 못 미쳤던 점, 이런 점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에는 방금 앞서서 살펴봤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뭐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올 지표는 좀 어떨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마켓이 발표하는 6월 이제 미국 제조업, 그러니까 잠정치죠. 제조업 서비스 PMI 지수 나오는데요. 네. 47, 44 정도로 지금 시장이 전망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도 경제활동 재개 이후에 5월에 제조업 PMI가 뭐 일시적이지만 50을 넘어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장 참가자들 또 미국도 6월 정도 되면 이제 PMI가 50을 넘어서지 않을까, 경기의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50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일정 부분 성급하게 가졌는데요. 아직까지 거기로 가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잠정치가 47, 44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근 아까 정다슬 기자가 설명했던 대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 앞으로는 이 지수가 또 꺾일 수 있겠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이번 5월에 좀 지켜봐야 될 그 미국의 내구재 주문 발표가 있습니다. 내구재 주문은 통상 이제 3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게단에서 보면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이런 이제 오래 쓰는 제품들이고요. 그래서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야만 사실은 이건 내구재를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완연히 좋아졌는지 따져보는 어떤 지표로서 내구재 주문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기업 단에서 보면 일반 기계 설비라든지 통신 장비 이렇게 그 향후의 생산을 위한 설비 투자 개념으로 구매하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구재 주문이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야만 기업은 설비 투자를 늘리고 가게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본격적으로 소비를 늘린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12%. 굉장히 양호할 걸로 보이지만 여기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핵심 내구재 주문, 그러니까 기업들이 주로 주문하는 기계 설비나 항공기 이런 것들을 포함한 핵심 내구재 주문은 1% 증가에 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어떤 전반적인 제조업 또 기업의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들은 좋지 않을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 자체도 지난주처럼 조금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에서는 이제 6월 확장 국면을 기대해 왔었는데 물론 반등할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역시 시장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제조업 그런 PMI 이런 지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용 지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고용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지표인데 어떻습니까? 고용 지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도 시장은 조금 실망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0만 건, 시장 예상치는 한 130만 건 예상을 했습니다만 이보다 네.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또 이제 그 일자리를 잃은 시기가 조금 장기화되는,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가 2,050만 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우려했던 일시적인 해고가 영구적인 일자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일정 부분 조금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용 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데 역시 고용 지표가 최근에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시장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역시 이제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겪으면서 조정 모드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증가 상황이 중국 베이징이라든지 미국 남부지방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고요. 또 그런 우려감들이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
굉장히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그런 우려감이 커지면 고용이라든지 신규 설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심리적인 영향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또 기업 민간 가게가 가지는 소비 역시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들을 소비 행태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조정폭은 의외로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최근 주가 상승 과정에서 S&P 500 지수나 코스피의 PER을 봐도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조정 모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라든지 주요 통화 당국이 일정 부분 좀 우려를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네. 아까 정다승 기자가 말씀해 주신 부분들 또 시장 참가자들이 많이 전망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반대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레포 금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최장 7일짜리 초단기로 유동성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건 전체적인 유동성의 어떤 유동성을 푸냐 유동성을 줄이냐는 그런 어떤 통화정책 기조하고는 무관한 흐름을 가지는 거고요. 예. 또 최근 들어서 전체적으로 대차 여조표를 조금 축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네. 기존의 양적 완화, 국채를 사는 양적 완화는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주기 위한 양적 완화였다면 앞으로의 양적 완화, 자산 매입은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이런 타겟팅하는 그래서 아까 의회 견제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연준의 자산 매입도 좀 특정 취약한 영역을 지원하는 타겟팅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어떤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지 자금 흐름을 다시 유동성 공급을 끊어내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 변화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에서 연준이 지속적으로 취약한 지점들을 지원할 것이며 그게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를 굉장히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두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도 역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타날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이고요. 생각보다 조정폭이 클 수도 있는 그런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지금 자산 매입을 회사채 시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이제 예고한 만큼 그런 점들이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으로 또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